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먼저 현 서울시장이죠. 박원순 시장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검사, 변호사, 뭐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까지 좀 했었고요. 현재 지금 서울시장에 올라와 있는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원순 시장님과 제 인생 행로가 많이 비슷하네요. 대학도 서울대로 갔고 검사는 제가 좀 오래 한 것 같고 이분 변호사 하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변호사업 자체는 큰 관심이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저도 잠시 좀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서 사실 참여연대가 제자리를 잡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아름다운 가게, 희망 제작소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운동의 지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덕에 서울시장이 되신 거고, 물론 뭐 안철수 후보의 당시 양보도 있었지만,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서울시장으로서의 이 박원순이 더 멋있는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참여연대 아름다운 가게 희망 제작소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시민운동에 새로운 어떤 변화와 질적 발전에 헌신해 오신 박원순이 더 멋있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시민운동가로서의 박원순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이번에 서울시장 한 번 더 나오신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후보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양보하시고 좀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시민운동의 지평을 여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 프로필 중에 검사 경력이 있는 거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6개월 하셨어요. 6개월. 아, 그래요? 그래서 대구지검에서. 근데 저기 박원순 시장님이 변호사나 검사 이렇게 법조계 인사라는 거가 잘 안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 운동을 하신 걸로 대부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변화무쌍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되게 부드럽고 유하신데 또 강단이 있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유 내각형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애니어그램으로 본 9가지 리더 유형, 그 유형을 보면은 박원순 시장님 같은 유형은 마술사형 리더로서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술사형 리더. 네. 상당히 그럴듯한데요. 마술사형은 보여주기형이라는 거죠. 아니 변화를 리드하는. 이게 사실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8년 가까운 네. 8년 가까운 실제로 중간에 보궐선거로 되셨으니까요. 그쵸, 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사실은 그런 건 오프라인에서 눈으로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컨텐츠를 바꾸는 거고.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뒤집어서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많이 있었던 거죠. 마술사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설마 뭐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을 속였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저 책에 그렇게 유형으로. 지금 이제 뭐 정책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을 평가하려면 정책 이야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인 정책을 제가 몇 가지 뽑아왔는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서울로 7017로 그다음 미세먼지 이제 대중교통 무료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아까 방금 이제 마술사형인데 분명히 박 시장님이 저를 속였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세먼지 문제 중요해요.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과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렇게 쓰게 하면 미세먼지가 없어질까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확실히 눈에 보여는 줄 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니까 자동차 쓰지 말고 그냥 일반 대중교통을 쓰면 무료니까 공짜로 뭔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보여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사실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정책, 서울역 앞 고가공원 복원 같은 것도 좀 그렇고 또 뭐 공공자전거 따릉이 같은 것들도 어느 순간부터 이 좀 뭐랄까 보여주기에 아까 좀 마술사라는 표현이 저는 그런 면에서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박 시장님이 이렇게 컨텐츠와 내공이 강하신 분인데
보여주는 데 익숙한 그런 좀 시장으로 변하지 않았냐. 예전에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시거나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를 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민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골간과 뼈대를 만들고 원칙을 만드는 사실은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떠나가셨는데도 참여연대가 제대로 운영되고 아름다운 가게가 움직이고 희망제작소가 자기 역할을 하게끔 이런 프레임과 그 역할과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좀 그러신 점이 아쉽고 또 우리는 아무래도 좀 보수우파니까 보수우파 관점에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자면 저는 광화문에 가면 화가 나요. 세월호를 부정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만의 광화문 광장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이제 4년 지났는데 여전히 이제 세월호의 어떤 리본이 광화문의 광장의 제일 중심에 자리를 잡고 다른 어떤 주장이나 다른 생각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랑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싶냐면 촛불과 태극기가 있었던 그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광화문에 있었던 세월호의 텐트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설치됐던 태극기의 텐트도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인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바로 시청 앞에 있던 태극기의 텐트는 다 철거시키고 광화문 앞에 있는 세월호 텐트는 아직도 남겨두셨단 말이죠.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냐. 물론 민주당의 후보로서 당선이 되셨지만 당선이 되시고 나면은 1000만 시민을 위한 서울시장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공평하고 공정하고 원칙과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결국은 세월호의 텐트는 광화문에 남아있고 시청 앞에 이 태극기 텐트는 철거하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도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박원순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채무를 8조 감축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게 좀 기억에 남고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정책들이 젊은 층이 좋아하는 정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따릉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저희 회사 직원들도 이 따릉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 삼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인기가 좀 있었던 게 서울버스 앱이에요.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해서 그 앱 그게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역세권의 청년 임대주택 사업 이것도 조금 이제 좀 의미가 있고 관심도 받는 정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정정책과 관련해서 좀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책적인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상당히 지금 자료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그 시민 밀착형 정책을 펴는 데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청년 임대주택이나 아까 말씀한 세월호나 태극기 집회 텐트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갈등이 굉장히 그 이해관계 중심으로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행정이 더 고도화돼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박원순 시장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창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창의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도 관 쪽에서도 대응을 하면 거기에 맞게 민도 여러 가지 그 내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근까지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말은 참 좋은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슨 뭐 조합도 만들고 무슨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누구를 지원하냐면 그쪽 성향의 사람들이 나서서 뭘 하는데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대고 그 사람들의 화합이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사실은 노림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되시면 당 물론 중요하죠. 자기를 뽑아둔 당과 그 성향 본인을 지지하는 성향의 시민들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전체 시민의 시장이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온 그러니까 구청 단위에서 바라본 서울시장의 어떤 모습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편의 숫자를 늘리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제도와 룰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조직화되어져서 적게는 구청장 선거, 크게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시민활동가를 넘어서 네. 서울시장이 됐고 네. 또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네. 그럼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치인으로서의 박원순 시장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아까도 저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보다는 행정가 컬러가 훨씬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내 조직이 좀 약하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컬러가 없는 게 아니고 컬러가 약간 파스텔 톤 아니냐,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만약에 삼선이 된다면 자기만의 컬러를 가질 거라고 저는 보고 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당내 세력도 약하진 않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약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말하기 좀 어렵고요. 정의원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으로서의 박원순 이 부분 역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되는데 가장 큰 전 약점이 될 거라고 봐요. 뭐냐면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원래 대통령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뭐 결론적으로 세도 안 되고 뭐 지지도도 안 올라가고 하니까 사실은 본인이 후퇴한 거거든요. 후퇴했다는 건 뭐냐면 요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분노를 삼키면서.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서울시장 안 나오고 국회의원, 뭐 노원병이나 송파을이나 이쪽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미래를 도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요번에 서울시장을 출마를 하면서 나중에 4년이 지난 다음에 대선을 출마하려고 한다? 그럼 과연 서울시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박원순 시장이 한 번도 지금까지 삼선 시장 없었잖아요. 그게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좋은 서울시장을 역사 속에 남기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나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포기 선언을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가 해야 도전하는 돼요. 걸 자꾸 포기한다 이런 말하는 정치인 제가 못 봤는데. 저는 정치가 선진화되려면 네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을 정말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내 온몸과 온 마음을 던지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위한 그런 어떤 눈치 보기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럼 오히려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네. 이게 진심이어야 한다고 봐요. 당신은 진심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서울시만 살피고 대선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자기의 생을 마치려고 했는데 그 삶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막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도 보수파지만 야 진짜 이거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라고 지지를 할 수도 있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려면 과연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선 피로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3선 서울시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초심의 마음으로 3선의 기간을 가져간다면 분명히 어떤 더 큰 도전의 기회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3선 도전을 한다고 해서 정책 피로감이 또 있는 건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의 특징이 약간 그런 건데 이 정책들이 굉장히 그 생활밀착형 정책이고 뭐랄까 스몰딜 형태의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정책 피로감이 없는 게 큰 장점인데 좀 걱정스러운 점은 이제 그 3선 시장이면 다음이 이제 안 나올 걸 아니까 공직사의 분위기가 좀 이완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선 도전하시는 분은 지금 최문순 지사님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선 도전을 하셔서 이제 아까 그 마술사형 리더에서 한 단계 더 좀 발전하시려면은 이제는 글로벌리스트형 리더로 본인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이 이제는 그 세계 국제 도시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시킨다면 더 좋은 기회가 시장님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 변호사님. 뭐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3선 하시려면 전 대선 포기 선언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남은 4년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천하는 거 중요하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시민운동가로 복귀해서 정치가 못하는 영역이 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생각하는 거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님 같으신 경우는 그런 거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시민운동가로 되돌아가서 기존의 시민운동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시 점검도 해주시고 그 멋지게 좀 질적인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또 되면 좋냐?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부족한 게 어른 같아요. 어른. 박원순 시장님 같으신 분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대통령을 하는데 좀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점잖게 이거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런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대통령 하신다고 말을 안 했는데 자꾸 대통령을 하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좀.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잘 아시지만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네. 박원순 시장님이 당신이 막 대통령 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분위기나 이제 상황이 되면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사람을 이제 가마에 막 태워요. 그러면 안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통령 하지 마시고 시민단체 장으로 나와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장 충실히 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어른이 돼달라. 어른. 보수 세력분들의 그 어떤 마음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